제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친일파야.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었기에 한 귀로 흘려 들었지만 여러 번 들었기도 했고 추후 친일파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고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와 일본에 관한 기억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일본에 유창했습니다. 친한 일본인 친구분의 아들이 자기네 아버지보다 제 아버지가 일본어를 더 잘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나이 30의 해방을 맞이했으니 젊은 시절을 온전히 일제 치하에서 살았고 어쩌면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당연한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또래에 비해서 유난히 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였을 수도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영어에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리아 헤럴드를 매일 구독하면서 사설을 반드시 읽었고 한국 일부에 연재됐던 영어 만화 블론디도 매일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학은 역시 어릴 때 익혀야 제대로 배우는 모양입니다. 일본어 실력이 원어민에 근접했다면 영어는 수준 미달이었으니 말이죠. 둘째, 일본인 친구가 매달 현지에서 보내준 일본 잡지 문예 춘추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았습니다. 온 벽에 그 잡지가 차고 넘쳐서 다른 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방에 둘 데가 없어서 창고에도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버리지 않았고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셋째, 가끔 일본에 관해 얘기하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개개인의 검소함과 예절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문예춘추를 보내주던 친구분이 일본의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집은 아주 협소했고 식사 때는 별 반찬도 없으며 우리가 한국에서 흔하게 먹던 김도 식구 1인당 한두 장씩 할당해서 먹는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이라도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나쁜 얘기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무지함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개인적인 역사관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평생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정치에도 관심을 두고 역사에 대한 눈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조명되던 친일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연구소가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을 모두 구매해서 독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립운동은 못할 망정 친일 행각을 버리고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민족연구소가 지목할 정도의 국가 지도자급도 아니었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더욱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기화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지소미아 파기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원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지정 취소가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2018년 10월 30일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75년 전과 이름은 같지만
실제 주인은 모두 바뀐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안부 피해 보상 등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모든 해법이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한일 관계의 시계는 가깝게는 1965년도에서부터 멀리는 한일 합방이 벌어진 1910년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후 배경의 설명 없이 일본의 조치만을 기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주도했고 다시 친일파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불리한 지소미아 파기를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안 가기 등 여러 형태의 일본 괴롭히기 운동에 동참했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관광산업이 위축됐고 이스타 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적자 누적과 일부 항공사의 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수익 감소로 인해 종업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게 피해를 주었을런지는 모르나 우리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모든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것입니다. 1910년의 한일 합방은 탐욕스러운 일본의 침략 근성이 첫 번째 이유지만 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를 막지 못한 우리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무능한 고종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오랜 기간 일본의 통치를 견뎌온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 의해 해방을 맞이했지만 승전국의 명단엔 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패전국의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조약을 추진했고 양국은 1951년 비밀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한일 양국의 국교 관계에 관한 조약, 즉 기본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약속이고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을 설득시켰어야 합니다. 일본 국민은 해방 당시 한국에 놓고 간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데 왜 한국인은 같은 시기의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일본이 두고 간 재산은 해방 이후 모두 한국인들의 소유가 됐습니다.